네, 전직 대통령에서 미결 수용자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잠시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시작됩니다. 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최종 수도권 경선에서 6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이제 조금 뒤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검사도 지금 현장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 21년 만에 검찰 구치소 조사가 시작되는 거라면서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 구속 자체가 세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영장실질심사위원 구속은 첫 번째죠. 네. 그리고 아마 오늘은 그 한웅재 형사 8부장 이분이 직접 오는데 네. 원래는 이게 어제 검찰에 소환을 했어요. 근데 그 변호인 측에서 하루 미루고 그다음에 출장 조사를 해달라 네. 요청해서 오늘 이루어진 거고요. 제가 보기에 경호 문제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출장 조사는 전례도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출장 조사를 했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은 이게 그 뇌물죄로 한 4번,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반란 수계 등 해서 한 8번 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형식은 적절한 걸로 보이고 아마 이게 오늘 조사의 핵심은 바로 이게 K재단, 미르재단 이런 이제 그 재단 설립과 관련한 어떤 기업의 뇌물죄. 네. 삼성도 있지만 또 이게 롯데나 SK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추궁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조사는 일단 누가 어떤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웅재 그 형사 8부장이 재단 그 맡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게 구치소에 마련된 어떤 별도의 접견실 만들어서 수사실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얼마 전에 그 검찰청에서 한 거는 주로 이게 그냥 대통령의 혐의가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냥 조사만 받았거든요. 시간상. 네. 아마 이게 오늘은 실질적으로 추궁이 오랫동안 아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웅재 검사하고 이원석 검사, 부장검사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별도로 나눠서 한다는 건 오늘 어쨌든 뭐 미르K 재단, 말씀하신 대로 미르K 재단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뭐 한 차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물론 이게 대선 기간 때문에 옛날처럼 이게 뭐 4차례, 8차례 이렇게 못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2~4차례 한다면 예. 다음에 이원석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 거는 정유라 지원 부분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오늘 일단 한웅재 부장이 하고 예. 한 차례 정도는 이원석 부장이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사 동석이 오늘은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그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 변호사 교체는 없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 그 검찰이나 헌재 불출석 이런 비난도 받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 뜻에 가장 충실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 모든 게 대통령 뜻이라고 봐요. 따라서 이게 대통령의 신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윤전주 행정관 이분들만 이게 접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이게 그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오늘 계속 옆에 입회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변호인단의 어떤 변론 자체가 자충수였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변호인들이 예. 검찰, 특검, 헌재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네. 검찰과 특검과 헌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예. 설득력 있게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를 그 전략 전술을 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선도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계속 실패해왔다. 네네. 특히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검찰 대면 조사, 그다음에 특검 대면 조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거부하자고 제안했던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결국 파면까지 가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영하 변호사의 책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냐의 영역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불구속 수사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로 결말이 났단 말이에요. 네. 의뢰인이 자신의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설득을 해서 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설득하지 못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네. 변호인에 대한 책임이 직접적인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네. 이 지점을 꼭 지적하고 그 논의를 해야 제대로 풀리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었고 그리고 변호인이 충실히 따르는 그 사람이면 변호인이 왜 필요해요? 스스로 하지.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서 어쨌든 변호인단의 어떤 역량에 대한 평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그 검찰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 법조계를 좀 떠나 있었던 기간이 좀 길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사실 뭐 정치인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이력을 좀 되짚어 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시험이 조금 늦게 된 편이고 예. 또 검찰에 그렇게 오래 있거나 검찰 중견 간부직까지 있지 않고 나와서 변호사를 했고 예.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평가가 높다든가 신뢰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그 처음에 박 대통령께서 현직에 계실 때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그 선임을 했다는 이야기가 딱 발표됐을 때 그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은 저거는 조금 얼른 납득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예. 뭐 물론 이제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이제 그 수임료를 그만큼 이제 주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직위로 보면은 그 삼성 부회장도 높지만은 대통령 대한민국 최고의 그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 탄핵이나 파면 여부가 더 관계될 수 있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은 본인을 지지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그랬죠. 네. 대통령 사건인데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딱 되는 걸 보고서 첫 단추부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 뒤에 그 유영하 변호사와 대통령과 이렇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그 법적 절차들을 보면서 다 그때부터 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결과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네. 대통령께서 시험점이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실 때도 됐는데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를 그대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네. 사실상 본인의 변호인의 책임자로 네네. 해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네로라 하는 그런 실력 있고 존경받는 저 법률가들이 거의 참여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자, 어쨌든 오늘 조사를 받게 되고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대응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대응 전략을 바꾸기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일,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모습이 그 사람의 문제로 이제 볼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호성 녹취 파일과 안종범 수첩을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 기본적인 반대 근거나 반대 증거가 없다라는 측면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법리 논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그다음에 김종 그다음에 조윤선 심지어 정호성까지도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용했던 장차관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금 그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언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 예. 한 개만 인정을 해도 모든 논리가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해진 상황이다. 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차고도 넘치는 증거 앞에 끝까지 현재의 스타일을 그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상황에 떠밀려가게 된 상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받는 태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저도 이게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예. 끝까지 부인한다고 보는데요. 예. 첫째는 이게 네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제 대통령이 진짜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있어야 진술을 바꾸는데 본인에게 완전히 엮였다. 또 이게 진실이 언젠간 밝혀진다.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 뇌물, 옛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그냥 돈을 본인이 받았으면 쉽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게 재단을 통해 받았고 그다음에 제3자 정유라 경제공동체는 처음 보는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 이론이에요. 따라서 이게 본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진술을 바꿀 수가 없고요. 첫째는. 네. 두 번째는 이게 양형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진술을 자백하는 거는 양형에 좀 유리해서 집행유예나 감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물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자백을 하면 이게 아무래도 집행유예는 이게 안 돼요. 따라서 이게 큰 형량의 의미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인정하는 순간에 뇌물을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2번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지지자들 많잖아, 태극기. 근데 2번 죽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 네 번째는 이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나중에 사면이든 정치적으로 풀 문제지 실제 뭐 9년 받으나 11년 받으나 차이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이제 4가지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부인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요. 서 변호사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 지금 지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 나는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왜 점이요? 그러냐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사용했던 핸드폰이 뭐예요? 자명폰이에요? 대포폰이에요. 자명폰이나 대포폰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자명폰이나 대포폰을 쓰거든요. 그러면 자명폰이나 대포폰을 썼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핸드폰을 썼다라는 이유는 예. 스스로가 불법, 탈법,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비켜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나 노력 또는 의도로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범죄의식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현재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재의 태도를 고수를 하는 거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태도를 고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번처럼 이제 그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아 그런 법리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건 처음이지만 예. 실제로 법원에서 이게 적용이 된 거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그 뇌물이나 뭐 이렇게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안 받고 네. 부인을 받다든가 뭐 형이나 동생 또는 보좌관 이런 측근들이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전달이 되거나 본인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법원은 그건 본인이 직접 받은 거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네. 또 어느 그 군 참모총장의 경우에 자기 아들이 있는 회사에 그 회사에 자기 아들이 지분이 20%밖에 안 됩니다. 네. 뭐 100%도 아니고 예, 예. 자기 아들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투자금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아들을 통해서 그 참모총장이 받은 걸로 해석해가지고 네, 네. 또 이제 그 단죄를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생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이번 일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법리가 정치해지고 명확해지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경제적 예. 공동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이거 좀 부연 설명드리면 예.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네. 우리 법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무원이 직접 안 받고 제3자가 받아도 공무원이 받은 거와 똑같이 보는 경우. 네. 요게 3가지 경우가 현재까지 판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거 직계 가족이 받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처나 자식이 지원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만약 알았다면 물론 수사 도중에 돌아가셨지만 알았다면 그건 이게 단순 뇌물이 돼요. 처나 가족은 직계 가족이잖아요. 예. 그런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공무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있잖아요. 공무원이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분을 100% 뭐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으로 돈을 받았다. 네. 이건 이게 공무원이 받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정할 게 얼마 전에 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해군 참모총장 아들은 지분이 20%밖에 안 돼서 네.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무죄가 된 거예요. 그는. 아, 예. 왜? 사실상 지배하려면 최하 5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 판례가 있고요. 지분 여부도 중요해요. 그다음 세 번째 그 네. 인정하는 판례가 공무원의 채권자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 공무원도 빚이 있잖아. 근데 채권자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공무원이 어차피 그 돈을 갚아야 될 돈이니까 제3자가 받아도 이건 단순 뇌물이에요. 네. 이런 이제 그 판례들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좌관이 받아오고 주는 거는 사자라 그래. 신분원군. 사자는 신분원군인데 그걸 받아와서 주니까 그거는 직접 받은 거 똑같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판례가 단순 뇌물로 보는데 예. 근데 문제는 정유라는 직계 가족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최순실이가 아무리 대통령하고 뭐 40년 동안 좀 도와주고 정치인들 보면 이게 오랫동안 도와준 사람도 있잖아요. 옷도 사주고 뭐 좀 후원도 해주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족처럼 과연 이게 단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그건 상당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판에서 아마 경론이 벌어질 거고요. 네. 이 재판은요. 대통령 재판까지 안 가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기소한 거는 3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재판 시작되죠. 대통령은 이게 검찰이 기소한 거는 6개월간 갑니다. 예. 그럼 이게 이재용 부회장에서 만약에 무죄가 됐다.
그럼 이게 대통령도 무죄가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면 유죄가 되는 게 거의 100%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은 필요적 공범으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형량은 틀려도 죄의 성립은 일치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 이제 앞서서 이제 변호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구속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그 박지만 씨 동생 박지만 씨가 오랜만에 모습을 좀 보여서 그것 또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서향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희 변호사도 이번에 이제 구치소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서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좀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믿고 맡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박지만 씨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네. 제가 항상 이게 말하지만 변호사가 본질 아니에요. 항상 이게 국정농단의 실체가 본질이지. 네.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변호사 많이 쓰고 태평양 해도 구속됐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본질이 중요한 거지 변호사가 본질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유영하 변호사 가장 아쉬운 거는 1차 검찰 조사에 불응하게 한 거. 저는 이게 1차 검찰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검찰이 강요죄로 뇌물로 기소한 게 아니고 강요죄로 엮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때 성실하게 조사받고 강요로 기소되고 대통령은 이제 공소권 없으면 기소 중지가 되겠죠. 소추특권 때문에. 네. 그랬으면요. 이게 탄핵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뭐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방조한 것도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일체 조사에 불응하면서 정말 이게 바로잡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게 큰 이유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차 검찰 조사에 응했으면 헌재에서 그런 판결도 안 받고 네. 또 이게 강요로 잘하면 그게 특검도 안 오면서 강요로 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계속 불응하면서 특검 가서 이게 그 뇌물로 바뀌고 네. 또 이게 탄핵도 됐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이게 변호사로서 직언을 못한 거. 무조건 이게 모든 조사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어떤 조사든. 네. 저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박지만 씨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서영희 변호사도 같이 뭐 눈물도 흘리고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도 문제 뭐 관심거리고 서영희 변호사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크거든요. 예. 혹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그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날 또 있었던 그 남매의 상봉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그 남매 그 삼남매의 관계는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큰 누나가 그 퍼스트 레이디로 되면서부터 또 그 의간에 이제 최태민 목사가 개입하면서부터 이제 관계가 예. 이제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거의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세월이 많이 됐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나 남은 삶을 위해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네. 저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날 박지만 그 이지 회장하고 서향희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게 사전에 연락하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누나가 또 출두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이 집에서 하고 이제 그냥 태극기 군중들 같이 있는데 예. 그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같이 들어가자 해서 같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렇게 우연적으로 만나진 것 같고 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다 도와달라 또 내 뭐 옥바라지나 변론을 네가 좀 동생이 좀 챙겨달라라든가 또 변호인단 선임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협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서양희 변호사가 저기 구치소를 찾아갔지만은 접견은 못한 것 같아요. 네, 보면 네. 35분 들어가서 나오는데 35분 걸렸는데 35분이면 들어가는 절차 나오는 절차 빼면은 실제 만나는 건 10분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접견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는데 접견하고 오는 것 같으면 한 2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보도에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접견 대상을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전추 행정관으로 네. 딱 이제 국한시켜 놓은 거 보면은 네. 서양의 변호사를 갖다가 자기 변론에 개입시키겠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이 본인을
그 사지로 몰아넣은 그런 실패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좀 나은 과정으로 가려면은 그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네. 변호인단 선임부터 새로 하고 하는 또 그러려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접견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예, 예. 아직은 그 심경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접견이요. 접견이 그냥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박지만 서양희 변호사도 그렇지만은 앞서서 이제 박근영 씨 남편 신동 총재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예고 없이 찾아갔다 못 만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바로 하는데. 이게 만날 수는 없고요. 변호인 접견을 갈 때는 오전에 저희가 갈 때는요. 그 전날 네. 미리 이게 그 팩스로 보냅니다. 신청서를. 네네. 그다음에 오후에 갈 때는 오전에 한 2-3시간 전에는 미리 팩스로 신청서를 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보통 그 전날 예약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은 하루에 10분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을 때 1위로 온 사람이 최지성 부회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사람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아무나 온다 만나면 그날 이게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미리 신청서를 내고 어떤 수용된 사람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그 원칙입니다. 일반인 접견은. 예. 그다음에 변호인도 이게 미리 몇 시간 전에 내야 되고. 근데 그분이 안 만나겠다고 하면 못 만나고 돌아오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네. 거부하는.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서영희 변호사라든가 가족들을 굳이 그러니까 제안을 해놓은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혼자서 밥을 먹잖아요. 혼밥을 혼밥이라는 그 용어를 유행시킬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즉 일반 백성에서 군주로 올라갔고 그 군주로서 함부로 일반 백성을 만나지 않는 이러한 그 권위주의적 의식이 가득 차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검, 헌재로 넘어가면서 변호인단들하고도 과연 제대로 소통을 했을까라는 의심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변호인단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내가 구속됐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상당히 멘탈이 붕괴가 됐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뭐 사람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사람 만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편안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가장 편안한 사람이 윤전추, 이영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정도가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조사는 뭐 지금 뭐 예정된 시간은 10시가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어떤 공간 별도로 마련이 돼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뭐 얼마 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 요식적 행위예요. 네. 예를 들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인정한지 부정한지 형식처럼 들어보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13개의 혐의가 빨리 끝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게 조서를 갖다 고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 전체적으로 새벽까지 갔지만 예. 조사 기한은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은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를 들어 이게 재단에 대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부인하는 거 있으면 이제 증거를 들이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추궁에 들어가는 상당히 이제 조사다운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로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저희 화면에 그 그래픽 오른편에 보이는 저희 머리 위쪽으로 보이는 화면이 보면 한웅재 검사가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그 조사에는 평검사 한 명과 여성 수사관도 한 명이 좀 함께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다시 한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서울구치소에는 사실 지금 뭐 최순실 씨라던가 뭐 안종범 전 수석 관련자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은 아니고요. 안종범 남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대질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좀 낮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좀 어떻게 가능성? 제가 보기에 대질신문은 그 필요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실현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주로 이게 대질신문은 이제 한쪽에서는 자백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부인할 때 그럼 둘이 불러서 왜 진술이 엇갈리느냐? 이걸 추궁하는 절차예요. 근데 예를 들어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대질 수사가 제가 보기에 필요성도 낮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질 수사도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네, 항상 이게 그 수사를 거부할 때요. 예를 들어 묵비권이 있고 물론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접견실로. 그다음에 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묵비권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당사자가 대질수에 응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필요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대질 수사가 오늘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최순실 씨는 이미 재판 나갔죠. 예. 나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대질 신문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걸로 보여요. 사실상 대질 신문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뭔가 다른 주장을 할 때 서로 맞춰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시종일관 지금 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예. 무조건적으로 참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이 그닥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같은 말 하면은 서로 엇갈린 의미가 주장 없죠. 가지고 서로 확인하는 의미가 없고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 강요를 받아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대통령은 그 뇌물죄 그걸 부인하는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정호성 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로 다 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또 지시한 거 없다 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분 전 대통령과 그 안종범 수석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 대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설령 이렇게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이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진술 제대로 하고 증거도 확인해주고 또 대통령 지시받은 거 그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면전에다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저한테 지시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메모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모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 자기를 진짜 그렇죠. 정말 모욕하는 일로 생각할 네. 수도 있어서 그 실질적인 기가 안 돼서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우에는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 아예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네, 네. 나와도 묵비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겠군요. 예. 그 서울 합리적으로 보면요. 네. 대질 신문이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하고 네, 네. 그다음에 대통령 이분은 꼭 필요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완전히 틀려.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해서 정유라를 지원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제3단 뇌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만 제3단 뇌물이 되는데 그럼 이게 두 분이 독대를 해가지고 네.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을 보면요. 따옴표로 이재용 부회장 한 말이 따옴표로 공소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두 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따옴표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게 아마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걸 간접 증거를 가지고 아마 그걸 쓴 것 같은데 예. 과연 이게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그렇죠. 이거는 대질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분이 응하지 않으면 네. 방법은 없어요. 네. 네, 이번 과정에 있어서 비법률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상당히 두 가지가 상당히 놀라운 이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후속 중에 검찰청에서 검사가 소환해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밀어달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것. 위로 달라도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대질신문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번 이 지난 6개월의 전 과정에 있어서 최순실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사가 오라면 가야지. 검사가 하라면 대질신문 해야지. 라고 하는 상식을 법률적으로 깨버리는 네.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법률도 있었구나를 많은 국민들이 배우고 그다음에 재소자들 특히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법률 공부에 있어서는 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이제 어찌 보면 좀 특권으로 그건 아니고 봐야 우리 될까요? 법에 보면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일단 첫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무죄로 추정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소가 제기되는 순간에 예. 검사하고 피고인은 대등한 이게 당사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공소를 제기하고는 강제 수사 예. 원칙은 못 해요. 뭐 압수수색 한다든지 강제로 끌고서 이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 강제 수사는 제한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우리 헌법의 대평등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묵비권도 또 이게 다 보장돼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게 판사도 재판에 불응해서 안 놓으면요. 강제로 이렇게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근데 골석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뭐 아주 특혜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이게 법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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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사자 평등의 원칙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 때문에 검찰에 갔는데 예.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검사 앞에 앉으면 일단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 평등의 원칙이 있는 줄 알았으면 더 당당할 걸. 어쨌든 뭐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났지만 네.
어떤 국민들이라도 검사 앞에 가면 위축되고 그다음에 슬슬 눈치 보려고 하고 자꾸 거짓말 하려고 자꾸 변명하려고 그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네. 이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뭐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많은 그 시청자들한테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었을 때 검사 앞에서 여전히 당당할 수 있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거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시청자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로 좀 잠시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팀이 9시 20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고요.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고 오후 6시 전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애초에 굉장히 좀 길어질 것이다,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6시 전에 마무리하는 건 어떤 무슨 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게 구치소 일정이요. 네. 변호인 접견도 6시까지고요. 예. 6시 되면 이게 퇴근이든 모든 일정이 또 재소자는 이게 취침 시간 일어나는 시간 다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게 10냐 오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죠. 그렇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여러 차례 이제 검찰 조사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예. 네. 자, 그리고 그 최순실 씨를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서울구치소가 생각에는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여성 수사관자들끼리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서울구치소는요. 있는 현재 건가요? 이거 한 3,000여 명이 있고요. 그중에 여성 수용자가 200~3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요. 여성 200~300명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수용돼 있을 때는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갇혀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떤 경우에 만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변호인 접견. 변호인 접견실에 4개 방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그 변호인 접견하다 보면 부딪히지 않을 수 없고 예. 지금 이게 조윤선, 신영자, 롯데 이런 분들이 방 2개를 차지하고 수시로 또 나머지 게 최경희 총장이나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은 접견실을 옆에 따로 만들어서 네. 별도로 이게 변호인 접견을 하더라도 뭐 그런 동선에서 많이 부딪히고 또 이게 운동 시간 있잖아요. 운동 시간 또는 이게 모욕 시간 뭐 대통령 샤워실 따로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게 많이 부딪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정. 예를 들어 재판을 같이 오다 보면 차는 한 차를 타고 오야 되잖아요. 같은 차에서 그럼 이게 나오죠. 아무리 교도관이 막아도 뗄 수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거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들으면 최순실 씨 그 넉 달 만에 좀 면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렇게 좀 제안을 좀 풀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과 굳이 못 만나게 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동안에 접견을 제한한 거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었죠. 네. 워낙 혐의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실제 그 구치소에 수감되기 이전에 증거인멸 시도를 많이 했었던 거고 네. 독일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그 WK라든가 이런 그렇죠. 여러 관계자들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숨기고 진술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게 녹취가 있기 공개가 때문에 됐었죠. 네. 예, 그게 그대로 그 다른 이제 관계자들하고 면회를 할 경우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그 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조사도 수사도 거의 완료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기소가 이제 거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제는 조금 옛날보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네, 네. 그래도 어쨌든 형식상으로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조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모든 전체 사안의 핵심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또 검찰이 그동안에 그 전에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새롭게 규명을 해야 될 그런 그 강도 높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분이 만나게 되면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 같은 것도 또 뭐 예상치 않은 일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그런 돌발적 상황까지 생각한다면은 그 이후에라도 접견을 쉽게 서로 이렇게 그 만날 수 있는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허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 씨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정호성 비서관의 혐의는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예요. 네. 근데 이게 그 탄핵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공무상 비밀 누설이. 근데 이게 실제 재판의 형량에는 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요. 2년 이하. 근데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미국은 그냥 형을 다 합치니까 뭐 몇백 년 놓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가장 무거운 죄, 뇌물이 제일 무겁잖아요. 가장 무거운 죄에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10년부터
30년에 2분의 1하면 45년까지 그다음 무기까지 되는 형량이기 때문에 이 비밀 누설이 제가 보기에 재판에서는 큰 형량에 좌우되거나 영향은 없고 다만 이게 탄핵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진술이 뭐 앞으로 향후 재판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네. 근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정호성 비서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나머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예.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언론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러 그 관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청와대 나올 때 이 양반들이 먼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나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잘린 것 아니냐. 그래서 퇴출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상 자신들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변호를 하기 위한 이후에 그 검찰 수사와 그 다음에 그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그 이 시간들을 그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이제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8년 동안 사실상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우산 속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와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배신자라는 개념에 자신의 핵심 채권, 자신이 온몸으로 막았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온몸으로 막았었던 이 문고리 3인방 셋 다 자신을 향해서 불리한 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심지어 한 사람은 이미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예, 네. 예. 두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인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그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 행태를 이 두 사람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첫 번째는 이 문고리 3인방이 권력의 핵심이었고 예. 또 국정농단의 과정에 가장 저 청와대 출입 문제부터 해가지고 기밀 누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인사 개입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대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봤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일찍 수감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사받고 그 재판까지 받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시중에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정호성 비서관은 그냥 대통령 옆에서 정말 보좌하는 데 충실했고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약간 거리가 있으면서 실제로 인사 개입이라 이런 걸 많이 했다. 네. 그런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오히려 그쪽이 또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는 많이 돌아서 확인은 안 됐지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수사 거의 없고 참고인 조사 조금 받고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렇죠. 검찰 특검 다 그래버렸습니다. 네네. 왜 그랬을까? 정말 아무런 혐의가 없었을까? 그랬을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하고 일반 시중에 알려진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졌고 두 번째는 그 탄핵 재판 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이 두 사람한테 그 헌재에 나와가지고 좀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치 안 했습니다.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상식적 차원이지만은 대통령하고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결별했나, 네, 마음이 네. 서로 떠났나, 네. 아니면은 이 두 사람이 초기부터 검찰이나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예. 작용을 해가지고 검찰이나 특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좀 봐주는 건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끝난다면은 정말 좀 의혹으로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한마디 저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요. 네. 우리 특검법을 한번 보세요. 특검법 2조 1호에 그것도 이게 제일 수사의 1호에 보면 정호성, 안봉건, 이재만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게 특검에서 네. 제일 먼저 이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재만 이런 분들 협조 없이는 이게 정호성 혼자 누설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안봉건 이분도 이게 경찰 인사도 많이 그 짚고 나면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최소한 불러서 조사는 해보고 뭐 혐의가 없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조사도 안 했잖아요. 저는 이건 특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1호로 조사라고 세명이 돼 있는데 조사를 하지도 않고 또 이게 지금 검찰도 저는 조사 안 하는 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법적으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또 하나 이제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이후에 같이 이제 병행되어야 될 부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일쯤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좀 급물살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그 우병우 수석은 아마 기소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영장은 청구하고 또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전형적인 저는 꼬리 자르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병우 수석의 그 본질은요. 예. 바로 이게 그 검찰권을 사유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을 사유한 거고 그 공권력 중에 우병우 수석은 검찰권을 사유화시킨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원래는 민정수석이 개별 수사에 관여하거나 검찰 인사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검찰 인사에 검찰국장하고 천회 이상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 관여하고 또 이게 특수본 이영렬 본부장, 검찰총장하고도 통화를 수차례 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어떤 이게 정권의 표적적인 검찰 수사 또는 이게 뭐 세월호 이거 방해 이런 이제 검찰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네. 아마 이게 이번 항상 개인적인 비리 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고 아마 이번에 세월호 부분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대진 그 검사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막았다. 예. 이런 세월호 부분은 들어가지만 그것도 이게 우병우 수석 개인의 비리로 가지 어떤 게 윤대진 검사나 검찰 공모로 가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이게 우병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네. 검찰이 이게 총장,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장, 특수본부장, 네. 또는 이게 검찰국장 다 소환해서 야 왜 이렇게 통화를 했느냐, 무슨 내용을 통화를 했느냐 이런 걸 전부 하나하나 좀 낱낱이 밝혀야 된다 봐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네. 딱 하나 세월호 빼고는 네. 대부분 이게 보면 전부 우병우 개인 수석 문제를 가거든요. 네.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로는 정말 이게 어떤 솔직히 자감한 혐의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국민 여론에서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예. 말씀 중에 저희 속보가 나왔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그러니까 이틀 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결국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찰의 재살 도려내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예,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에서 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짜고 치는 고스도 외의 행태들을 틀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는 게 맞지 않느냐. 자, 지금 검찰은 전반적인 그 조직의 위기를 가지고 있죠. 기소 독점주의 문제도 이제 이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경찰이 그 수사권을 독립해 나갈 가능성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규모와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예. 그것들을 최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은 현재 국민들 앞에 우병우와 관련된 모든 연관자들을 탈탈탈 털어내므로써 네. 국민들에게 이후에 자신들의 방어 논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 특수본부장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털어낼 수 있겠냐. 예. 특검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칼대기를 꺼려했던 부분이라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와해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가 그 검찰총장이 결심해야죠. 내가 가서 조사받겠다. 그 다음에 연관된 박근혜 대통령 또는 우병우 수석과 수없이 많이 통화를 했던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나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 저는 없다. 이렇게 없다. 보는 거죠. 안타까운 게요. 사실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까지 결단을 내려놓고 예. 본인의 조직을 위해서는 결단을 못 내린다라는 얘기겠네요. 그거를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극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대통령은 날려도 네. 우병우는 못 날린다 하면은 국민들은 검찰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안 볼 겁니다. 예. 거의 마피아 조직.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구속시키고 나중에 그 징역까지 살게 하면서도 자기 식구 한 사람은 절대 못 건드린다. 성역이다. 봐준다. 물론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연계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전체적으로 한번 큰 이제 그 홍역을 치르게 돼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날려도 그 사람은 못 날린다는 걸 국민들에게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검찰은 여기서는 정말 생사를 건 결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권력 서열이 1위가 뭐 최순실이다, 뭐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했지만 우병우가 되는 셈입니다. 네네. 대통령 위에 있는 적어도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우병우고 더 성역이 우병우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논리로 움직인다라는 네. 걸 국민이 알게 되는 순간에 그 개혁의 그 성난 그 여론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 비선의 국정 개입하고 또 최순실 씨의 비리 이런 건데 둘 다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역할만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었어요. 정윤회 문건 파동이 뭡니까? 비선이 뒤에서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걸 갖다 파헤쳐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한 건데 우병우 수석이 그걸 그냥 놔뒀으면은 직무유기고 그 당시에는 비서관이지만은 유기고 그걸 적극적으로 검찰하고 협조해가지고 막았으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 그 비리가 터졌을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바로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어쨌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우병우 그 당시에는 이제 민정수석이 되어 있었는데 네.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이석수 감찰관한테 아주 심한 말까지 형 뭐 좀 어디 안 좋아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뭐 협박 비슷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최소 못 봐도 직무유기고 적극적으로 그 직권남용으로 이걸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은 결국은 수사에 여러 가지 조작이라든가 은폐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걸로 작용했고 그 이에는 어쨌든 검찰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뭐 검찰로서는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밝혀진 일이고 국민들이 다 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손을 대느냐라는 문제인데 이번에 그게 넘어가더라도 그런 우병우 수석을 그냥 뭐 그런 국정농단 핵심인 빼고 검찰과 관련되는 빼고 그냥 정강이라든가 이런 개인 비리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 문화부의 문체부의 인사에 좀 개입한 거 그런 거 정도로 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구속은 하되 죄질은 좀 낮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다음 정권 누가 들었든지 간에 우병우 수석은 재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만약 검찰이 하면 스스로 자기 손발을 잘라서 정말 국민 앞에 개혁의 명분을 얻는 거지만 그때는 다른 칼에 의해서 검찰이 난도질 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검찰 진짜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고민은 이해하지만은 더 검찰이 조직이 황폐화되는 걸 막으려면은 결단을 정말 피나는 결단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걸 검찰 수뇌부가 지금 단계에서는 우병우 조사를 어떻게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론 내리기 전에 그걸 실존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재밌는 게요. 예를 들어 우병우 수석은 공범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강요나 뇌물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이 공범이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5명이 공범으로 구속됐죠. 그다음에 삼성 뇌물 공여, 박상진 사장부터 이정까지 다 공범이죠. 그럼 이게 근데 우병우 수석 공범이 지금 있습니까? 그럼 우병우 수석 혼자서 모든 검찰권을 사유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직권 남용하고 직무유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전혀 공범에 대한 수사. 왜? 공범이 검찰이기 때문에. 저렇게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많잖아요. 항상 검찰이 가장 겁내는 게 보통 권력으로 생각하지만 법불악이 권력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권력보다도 검찰이 더 무서워하는 게 자기 식구입니다. 제 식구 감사기. 따라서 저는 아까처럼 검찰국장하고 천여 차례 통화하고 이런 부분 왜 압수수색 안 하고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저는 이번에 정말 혼자서 다 했다 우병우 수석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검찰에서 누가 우병우하고 공모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수사를 철저히 안 하면요. 이게 정말 미완해 이게 나중에 아마 정권이 바뀌면 엄청난 검찰 개혁의 역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 잠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병우 전 수석이 모레 오전 10시에 소환되고요.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조사를 마친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우선 수석과 관련된 관련자들 40여 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레 이제 소환이 되면은 좀 다른 모습을 사실 많은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아까도 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좁혀지잖아요. 정강 개인 자기 회사 정강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 이 해경 압수수색에 방해한 전화한 죄, 그 다음에 공무원 불러다가 강압적으로 수사하거나, 그 다음에 문화부 인사에 개입한 요 정도 영역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비교해보면 조족지혈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누구든지 국민들이 우병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를 요 정도 죄로 엮는다. 그다음에 이 정도 죄를 가지고 좀 무리하게 기소한다.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검찰총장이 옷 벗을 각오하거나 옷을 벗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옷 벗고 수사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특수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럼 왜 형사 8부에다 배정했나? 이 부분부터 의혹이 일었고 그다음에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져 나오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특수본을 계속 보강시켜 나간 과정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특검 넘길 때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걸지 않고 강요죄로 넘겼던 것들. 예. 그리고 나서 특검에서 돌아왔었을 때 아주 강경하게 나갔던 것들. 즉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하고 우병우 수석이 건재했을 때의 검찰의 모습과 파면 이후에 검찰의 모습은 하늘과 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를 보였다. 권력이 건재했을 때 검찰은 권력의 정권의 신여였고 권력의 신여였고 권력이 공백기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했고 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다 보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건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병우의 기소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혐의로 기소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병우와 공범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서 변호사 이야기대로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외려 우병우에서 그쪽으로 지금은 불똥이 튀었다라고 스스로가 인지해야 되고 그 불똥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여론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형사 8부에 배당한 이야기도 사실 검찰이 형사 8부가 어떤 의미를 갖길래 거기에 배당한 것이 논란이 되는지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런데요. 그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를 들어 이게 이런 중요한 사건은 네. 특수부하고 형사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수사 인력이나 수사 능력에서. 예, 예. 그럼 이게 당연히 뭐 특수부 같은데 배당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형사부 그것도 이게 제일 말석. 예를 들어 이것도 소환도 엄청 늦지 않습니까? 이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수사 시기가 만시지탄이에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저는 이게 특검도 자유롭지 못한 게 블랙리스트 수사팀장이 다 끝나고 우병우 수석 수사를 했어요. 예. 근데 우병우 수석의 혐의는 특검법이 15개인데요. 그중에 11개에 연결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1호부터 8호까지가 있고 거기에 우병우가 직무유기한 거, 방조한 게 우병우 수석 9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 혐의 있잖아요. 이석수 감찰관. 그렇죠.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15에 또 관련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특검에서는 우병우 수석은 제가 보기 최순실 다음으로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랬군요. 11개니까. 예. 근데 전혀 소환 안 한다가 마지막에 블랙리스트 수사 끝나고 소환해서 며칠 안 앞두고 영장 청구했다가 예. 바로 기각되니까 그냥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이게 참 큰 문제, 특검도 문제고 네. 지금 이게 검찰도요. 지금 이 대통령 구속 이후로 지금 일단 밀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했지 아까처럼 이게 법무부나 대검이나 이런 부분을 왜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제기되는 부분 많고 검찰에서 조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 전 수석에게 만약에 정말 가장 냉정하고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서 죄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가장 무거운 중한 죄는 어떤 혐의를 좀 지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게 법이 좀 잘못된 게요. 예. 우병우 수석의 혐의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인데요. 예. 이 직무유기죄가 재밌는 게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뭐냐면 이게 우리 형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60년에 네. 그때도 1년 이하인데 지금까지 1년 이하예요. 정말 이게 중대한 직무유기를 최순실을 국정농단을 방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1년 이하예요. 그다음에 직권남용도 형량이 낮아요. 상당히 해봤자 이게 최고 5년 이하. 네. 5년 이하.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세월호 압수수색이 만약에 우병우 수석 상황 파악했다 하지만 이게 유죄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형량이 좀 재질로 봤을 때는 네. 같은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예. 세월호와 관계되는 거는 큰 문제거든요. 예. 이런 부분. 또 이게 문체부 인사 이것도 왜냐면 이게 민정실이 이게 또 이게 인사검증 때문에 이게 다툼은 많을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 보지만 100%는 확신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직무가 넓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많은데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 개 범죄가 있으면 경합범이니까
최고형이 5년이니까 2분을 가중하면 결국에 7.5년 이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형량이 높아도 7.5년 이하에서 이루어진다. 두 개 혐의가. 예. 왜 뇌물이었기 때문에 예. 혐의에 이렇게 예. 봐야 돼요. 국민들의 감정이 어떨까 좀 싶어요. 사실은 뭐 굉장히 무겁다, 중하다. 사실은 법률을 지식을 동원해서 가진 사익을 좀 추구한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형량이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근데 뭐 이야기했던 최고 뭐 7년 6개월이 형량이 낮은 건 아니에요. 3개월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구치소에서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그 지내는 시간은 큰 거거든요. 예. 문제는 그러한 형량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재판정이 가서 결정이 될 문제고 네네. 검찰이 정말 의지를 갖고 이렇게 공무원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민정수석을 이렇게 사적 이익을 취하고 개인적인 권력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민정수석은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찰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형량은 그 판사가 할 거지만 검찰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이후에도 민정수석은 또 검사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검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네. 그 일들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일벌백계로 계도해 나가고 역사를 한 번 더 진보시켜 나가야 되고 진전시켜 나가는 그 의미에서 검찰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와 제대로 된 혐의로 기소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네네. 형량이 많다 적다의 문제는 말 그대로 사법부의 판단이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다 많다를 하기에는 3개월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7년 6개월까지 그 최고 형량을 간다라면 그거는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죠. 네, 네. 서 변호사님 말씀 있었지만 입법 미비 지적이 있었는데 예, 예. 직무유기인데 직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수위 아저씨가 직무를 좀 잘못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누가 다쳤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세월호 선장 같은 경우에 그 직무유기지만 결과는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수백 명이 죽었고 또 자기가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더라면 그중에 상당수는 또 살릴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죄의 질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네네. 검찰에서 이 직무유기라는 이 죄가 그 규정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억지로 뭐 살인죄 같은 것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보고 하고 어쨌든 중형이 이제 그 구형이 되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대통령 민정수석의 직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그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우병우 수석이 그 민정비서관하고 있을 때 나중에 또 수석했을 때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 비선 개입이 실체가 드러나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제대로 드러나게 하고 숨기거나 또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비선 실체 그때 다 드러날 뻔했는데 그거는 덮고 그 문건 유출 파문으로 사건 성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검찰도 그런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이걸 처리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국정 개입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그래서 뭐 조홍천 비서관이나 박관천 행정관 이런 사람들만 그 비선 실체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만 단절을 해버렸어요. 예, 예.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또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 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걸 늦게나마 다시 실체를 규명해가지고 바로잡을 기회도 민정수석이 어떻게 관여해가지고 그걸 덮어버리고 예. 이석수 감찰관이 오히려 쫓겨나고 검찰 수사받게 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또 역할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남용해가지고 이런 국가의 엄청난 그 비극을 초래한 그 무게는 말이 거의 똑같은 직무유기지만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법은 그런 차등을 안 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 변호사님 지적대로 앞으로 입법 미비를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직무라도 직무의 그 무게에 따라서 같은 직무를 유기했다 하더라도 그 형량에는 차등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직무에 충실하면 충신이잖아요. 직무를 유기하면 간신이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직무에 충실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근처에 대한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명확하게 쳐다보는 게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직무를 충실하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할지언정 그 부분들을 도려내고 썩은 부분들을 걷어내는 거에 충신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거는 간신이거든. 군주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고 군주의 심리를 민정했나? 감찰했나? 심리만 감찰하고 기분 좋게만 만들어 주려고 하고 군주가 탈법 위법 그다음에 헌정 질서를 중단시킬 수준까지 나감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못하고 제어를 못했다면 전형적인 간신에 대한 형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두 분이서 나라 하나를 갖다가 사실상 망쳤잖아요.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이 범죄에 대해서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헌정 질서 중단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미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집 앞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나 예. 나라의 컨트롤 타워를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나 형법상으로는 똑같은 거죠. 똑같다는 그러니까 게요. 그걸 좀 이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게 이 사태가요. 예. 물론 이게 오래 가면 뭐 최태민하고 박 대통령 오랜 관계 몇십 년 가겠지만 예. 가장 이게 최근에 보면 정윤회 문건이거든 누가 봐도. 예. 그럼 이게 정윤회 문건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이고 예. 이걸 아마 해결해서 아마 민정수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때 만약에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을 막았더라면 네. 이런 이제 국가적 불행 사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이 저도 이게 60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이게 현행법에 안 맞거든요. 의원님 하셨으니까 국회도 저는 문제가 있다 보는데. 네. 입법기관의 노력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어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역시 이제 이변은 없었던 셈인데 민주당과 그 지지 이제 계층들은 일단 그 정권 교체를 하되 새로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 생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여론을 얻고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이제 앞으로 고민이 될 겁니다. 예. 그 외연이 확장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1대1로 정면 대결을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무려 7.2%나 이기는 걸로 뭐 요 근래에 안철수 바람에 탄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은 예.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결과고 또 당 차원에서는 그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기도 예. 했는데 7.2%까지 갑자기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거는 조금 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흐름은 맞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벌써 한 일주일 전인가 그 2.4% 차이로 줄어들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은 오차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 개인 지지율, 다자구도에서 개인 지지율도 쭉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맞습니다. 네.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2.4% 오차범위 안으로 이제 좁혀졌을 때 이 기세면은 며칠 안에 뒤집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어제 7.2%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예. 나와 있고 예.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하나로 단일화해서 그 중에 한 사람, 뭐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를 이제 조사를 넣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후보 단일화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고 또 후보로 단일화는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본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고정 지지층만 보는 경선 전략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해가지고 네. 본인을 싫어하는 그 반문재인 여론, 문재인 불가론을 또 붙잡고 있는 여론을 끌어안을 그런 작업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그 점에서는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들이 주로 그런 계층들이 많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야권 후보들한테 안 가고 네. 유승민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철수라 이런 쪽으로 안 가고 본인에게 오게 하기 위한 묘방이 중요한데 네. 뭐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하리라고 보지만 어제 수락 연설에서 보면은 여전히 생각은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정의대 불의의 대결이라든가 뭐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딱 자르는 모습은 여전히 이게 통합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 메시지 동시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경선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딱 자르는
뭐 진영을 자르는 우리가 정의 편이고 나머지는 부정의 편이다. 우리는 적폐 청산할 칼자루 지는 사람들이고 저쪽은 적폐 청산 당할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빨리 허물지 않으면은 이 외연 그 확장 못하고 딱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지목해야 될 부분,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지금 참고하신 그 지지율은 내일신문하고 디오피니언이라는 조사기관에서 지난 2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 네, 1,000명을 좀 들어볼게요. 예, 뭐 그 부분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예, 이제 예. 외연 확장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1월 초에 반기문 총장하고 문재인 그 후보하고 이 지지율이 한 5% 상간 5%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1월 초에 20% 초반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만 3개월 만에 40%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 수치를 놓고 외연 확장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를 꼭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 여론조사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여론조사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이 디오피니언 같은 경우에 조사 방식이 그 ARS 유선전화로 40%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활용 웹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 조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모바일 활용 웹 방식이 뭐냐면 제가 그 앵커한테 이 이메일 주소를 쭉 가지고 있던 거를 그 중에 네. 선택을 해서 보내요. 예. 설문지를 보내. 그리고 나서 제가 문자로 설문지 보냈으니까 답 좀 해주세요. 예. 하면 그 중에서 그 설문지를 보고 이쪽으로 이제 답을 해주는 거를 60%를 해요. 네. 그래서 디오피니언 이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전화 40%의 이러한 이 인터넷 조사 60%를 쭉 해왔습니다. 예. 전체적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론조사 회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유선전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지난 4.13 총선을 완전히 예측을 실패했던 이유가 유선전화는 50대 이상의 가정 집안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모바일 활용 웹 방식은 상당히 샘플링에 있어서 오염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샘플링 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디오피니언의 전체적인 경향성에 있어서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를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방식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 전체적인 경향성과 트렌드를 보면서 상당히 어긋났을 경우에는 발표를 대체적으로 유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검증을 또 한 번 하는군요. 그런데 상당히 흐름에서 어긋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것도 단 하루 동안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네. 발표를 유보하고 한 번 더 조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이걸 갖다가 없다라는. 바로 발표를 했기 네네. 때문에 이 조사 방법과 그다음에 샘플링, 네. 그다음에 이 지역의 대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더문캠이 강하게 지금 이제 반발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좁아지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향에 대해서도 이제 이 양자구도라는 측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상정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단일화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과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이 단일화를 했었을 때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텃밭이 어디예요? 호남이고 그다음에 출향민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나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었을 때 예.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의식 속에서 정권 교체가 1차적이냐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가 1차적이냐 할 때 정권 교체가 1차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과의 단일화를 했었을 때 이탈하는 민심은 또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양자 구도로 여론조사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상당히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단일화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컨벤션 효과라는 것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경향들이 더 강화될 여지는 더 커 보이는데요, 사실은. 예, 지금 뭐 바람은 불고 있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 디오피니언 말고 갤럽 조사에서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네. 디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요전 조사에서는 여전히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섰는데 이제 이런 흐름이 반영이 돼서 격차는 77.4%가 맞은 20% 맞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흐름은 맞은 거죠. 경향은 이제 맞은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좀 전에 그 우리 저 전문위원님 차관님, 예. 양 차관님, 예, 양 차관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다자간 여론조사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2위 나오는 거 그만큼만 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럼 그 2등이죠 그냥 이대로 가면 2등인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은 이 안철수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하고 어떻게 단일화 해낼 수 있느냐 그게 변수고. 그럼 지금 예. 딱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그 변수라는 그 양자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명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다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남 민심은 이제 갈려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호남인들이 다 똑같은데 네. 한 갈래는 정권 교체는 하되 문재인은 뭐 안 된다. 문재인 노무현 시대부터 우리는 문재인한테 뒤통수 맞았고 계속 맞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토 호남 민심이 있고 네네. 그 다른 쪽은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쪽인데 이 문재인을 비토하는 세력은 어느 정도까지의 타협이 있더라도 어쨌든 정권 교체의 큰 틀은 흐트러지지 네. 않으면서 또 저 문재인과는 다른 국정 운영을 할 그런 후보가 나오면은 같이 네. 할 수 있는 흐름이 또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잘 그 명분 있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짧게 설명 들어온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보수정당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라면 예. 외려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 3자 구도의 그 판은 그 예상할 수 있으나 양자 양자는 구도의 불가능하다. 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